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인물 포커스의 새로운 진행을 맡은 한종호입니다. 네, 앞으로 이슈의 중심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궁금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첫 순서로 이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등장한 이 창조 경제란 말의 이 산파 역을 맡으신 분입니다. 카이스트의 장순웅 교수 모시고 창조 경제란 무엇이고 또 빌 게이츠 회장의 방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한국 원자로 개발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요새 많이 바쁘시죠? 예, 좀. 예. 제가 이제 프로그램 설명하면서 이 창조 경제란 말을 꺼냈는데요. 요즘 여기에 대해서 질문 많이 받으시죠? 예. 우선 창조 경제 쉽게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창조 경제라는 건 왜 나왔냐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에는 추격자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 조선, 뭐 자동차 이런 거 다 추격자였는데 이제 우리가 거의 세계에서 선도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는 우리가 선도할 창조적인 산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쫓아갈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창조 경제고요. 또 요새는 일자리를 창조해야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70% 그런 면에서 또 창조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런 걸 창조를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산업, 새로운 또 일자리 창조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창의력을 활용해서 창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창조력이 중요한 경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본이나 뭐 노동이 중요하다면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여기에 창의력과 창조력이 부과되는 그것이 꼭 포함된 그런 경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창조력이 주도하는 경제. 그게 창조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도 지금 말씀 중에 나타난 단어지만은 창의라든가 창조라든가 뭐 창업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새로운 단어들은 아니거든요. 그럼 기존 경제와는 어떻게 다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그게 옛날에도 뭐 그런 말은 있을 수 있었겠죠. 창의력.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하나 예를 들면은 노키아라는 회사가 핀란드의 아주 가장 큰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핸드폰으로서 세계 1위였습니다. 그렇죠. 요즘 저 주춤해요. 그게 삼성이나 뭐 애플보다 셌는데요. 이게 갑자기 스마트폰 들어오면서 삼성이나 애플보다 떨어지니까 이 노키아라는 회사가 떨어지면서 핀란드 전체 경제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한 아이템 가지고 이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의 그 창조품 가지고 경제가 바뀔 수 있다. 그런 걸 보면은 옛날에 이제 자본이나 노동 가지고 아니고 바로 창조적인 지식이라든지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인수위 때 나온 이 창조 경제란 개념이 이제 미래창조과학부도 출범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어떤 시동을 걸어야 될 단계인데 지금 어떻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지금 경과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뭐 자문위원회도 만들어서 또 출범을 하고 또 창조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태스크포스도 만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옛날엔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 개발하는 것만 중요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산업화시키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느냐 그런 것을 전에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빌 게이츠 회장 방안에서 많은 뭐 이슈와 화제도 남기고 저분이 왜 와서 원자로 얘기를 하나 이렇게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선 어떻게 그분이 오시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작년 8월달에 그분이 저 사장님을 그분 밑에 있는 사장님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사장님. 그 사장님을 저를 보내서
한번 빌 게이츠 회장님이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8월에 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8월에 가서 왜 나를 초대했냐. 그때 이번에 또 청와대에서 대통령님께서도 비슷한 얘기를 물어봤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보기에는 한국은 굉장히 자원이 없는 나라인데 세계에서 전기값이 제일 싸다. 저희는 그게 놀랬고 그것이 뭐 바로 이유는 원자력 때문이고 한국에. 그래서 자기는 원자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면은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까지 공급이 부족하고 화석 에너지는 온실가스가 나오는데 온실가스 안 배출하면서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게 현재는 원자력이기 때문에 그 원자력을 더 개발해야 되는데 바로 한국이 그것을 보여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전문가를 만나고 싶어서 잘 초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빌 게이츠 회장 측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미국을 방문하셨고 이번에는 이제 교수님이 초대를 해서 오시게 되군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의 특히 원자력 산업의 여러 분야 사람들 좀 만나보시고 또 정부에 계신 분들 또 이렇게 만나보시면 좋지 않겠냐 해서 작년 8월에 초대했고 그래서 원래는 2월 달에 오시려고 하다가 이번에 4월 달에 오게 된 겁니다. 이 IT 산업뿐 아니라 이 전기는 뭐 우리 지금 문명에서 뭐 전기가 없는 생활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빌 게이츠 회장이 전기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이른바 이 IT 회장이 원자로 개발에 관심이 있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IT하고 전기는 굉장히 아주 연결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IT의 전기 공급이 가장 큰 핵심 문제입니다. 많이 쓰죠. 왜냐하면 데이터량이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뭐 수백만 개의 CPU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전기로 가동하고 또 냉각을 시켜야 되니까 지금 그 전기 공급량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동영상이 더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량이 폭증하면은 앞으로 전체 전기량의 뭐 50%가 IT 때문에 쓴다 할 정도로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전기가 중요하다. 앞으로 산업 경쟁력에. 그리고 또 그분이 여러 가지 이제 자선 산업 사업인이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뭐 아프리카나 여러 군데 가보니까 전기를 싸게 공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전기가 없으면은 뭐 어떻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가 없고 그러면 보건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고 농업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전기 소중성을 늘 느끼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 전기를 싸게 공급하는 나라가 어딘가 봤더니 이제 한국이더라. 특히 자원도 없는데 공급을 하더라.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른바 빌 게이츠 회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원전하고 또 우리 한국형 차세대 원전하고는 어떻게 공통점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 회장은 한국이 또 지금 UAE 원전 수출한 건 이제 제3세대 원전입니다. 우리가 수출을 했죠. 그래서 한국이 제3세대 원전에 지금 가장 선도적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그래서 이번에 자기가 UAE 가면서 바로 한국 갔다가 이제 아부다비에 가는데 이번에는 한국 원자력 발전소 짓는 데를 지나가겠다. 뭐 그런 얘기 됐어요. 근데 그럼 이왕이면 좀 한국이 4세대 원자로도 가장 기반이 단단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거는 제4세대 원자로를 지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일본, 불란서, 한국,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중국, 뭐 인도, 뭐 이렇게 미국 이렇게 보는데 이분이 그 중에서 한국이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회장이 돌아가면서 교수님한테 뭐 다시 언제 초대한다든가 뭐 그런 약속은 있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 한국하고 거기 이제 같이 한번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우리가 좀 어떻게 같이 협력할 게 뭔가 혹시 또 같이 개발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래요. 다만 이제 원자로용이 비슷한데 그 원자로용이 저희가 그쪽은 개발하는 게 한 600메가와트되고요. 우리는 150메가와트입니다. 이걸 어떻게 좀 같이 용량을 좀 한번 협의해 보자. 뭐 그쪽이 줄일 수 있고 또 우리가 늘릴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해보고 또 그분이 좀 요번에 요구한 거는 뭐냐면 한국이 좀 개발 계획이 2028년인데 자기는 2023년이에요. 그쪽하고. 한 5년 차이. 5년 차이인데 한국의 능력으로 봐서는 좀 한 번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좀 특별히 이분은 좀 한국이 좀 이왕이면은 좀 제4세대 원자로에서도 좀 지도적인 역할을 해달라. 좀 그래서 그것도 대통령님께도 한번 건의도 하시고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한번 서로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예. 예. 교수님 아까 말씀 중에 그 우리 원전은 150메가와트급이고 빌 게이츠 회장은 600메가와트라고 했거든요. 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150메가와트가 어느 정도 용량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150메가와트라 그러면요. 15만 킬로와트 정도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5만 킬로와트면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2킬로와트, 1킬로와트씩만 쓴다면 15만 명을 예. 필요한 15만 명한테 필요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15만 명이 얼마 동안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15만 명이 뭐 1년 항상 쓸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럼 예. 그게 보통 한 원전 한 기에서 나오는 용량이라고 보면 원전 됩니까? 한 기는 이제 1000메가와트니까 100만 킬로와트입니다. 예. 100만 명을 이제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원전 그 한 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예. 굉장히 그쪽은 큰 규모를 아예 처음부터 개발하네요. 예, 그렇죠. 그쪽은 600메가와트고 우리는 150메가와트. 우리보다 4배 정도 더 큰 네. 원전을 개발하려고 하고. 근데 우리나라의 이 원자로 개발 기술도 세계 최정상급에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예. 그렇게 큰 거를 우리는 개발할 능력은 없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예.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는데 예. 이제 첫 그 시작품을 이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아마 이 상업용이 아니라 예. 연구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게 만드는 거고 상업적인 거 할 때 이제 저희가 600메가와트 이상, 뭐 또 1000메가와트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쪽 생각은 처음부터 좀 상업성을 넣어가지고 네. 개발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좀 더 처음에는 시제품이다 이런 걸 좀 관점에서 하는 거고 그거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은 우리도 이제 한국형 원전을 예. 독자 개발할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른바 4세대 원전 프로젝트인데 예. 이 4세대 원자로라는 게 어떤 겁니까? 4세대 우라늄의 그 이용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가 지금 경수로에서는요 주로 우라늄 235를 활용하는 겁니다. 예,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예. 우라늄 235는 이제 자연계에는 0.7%밖에 없습니다. 예. 우라늄 238이 99.3%입니다. 예, 대부분이죠. 근데 그 바로 이제 제 4세대 원자로는 그 우라늄 238을 바로 많이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라늄 238이 이제 연료 그 원자로 안에서 플루토늄으로 바뀝니다. 예. 그러면 그게 우라늄 235처럼 연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라늄 이용률을 60배 이상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라늄이 60년간 쓸 수 있다고 보통 경수로로 쓰면 60년밖에 못 쓴다는데 앞으로 4세대 원자로인 액체 금속로로 쓰면은 3,600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연계에 많은 그 우라늄 238, 99.3% 238을 바로 이용하자. 그러면은 우라늄 이용도를 60배 이상 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새로운 우라늄을 쓸 필요가 없고요. 계속 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은 사용 해결료도 거의 안 나옵니다. 네.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죠.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우라늄이라고 볼 수 있는 예. 238을 예.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그런 문제는 전혀 없는 겁니까 지금? 예, 그게 이미 뭐 어느 정도 옛날부터 개발이 돼 있었는데요. 예. 아직까지 이제 공학적인 기술이 좀 부족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물리적인 기술은 거의 다 알려져 있는 거고요. 옛날부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제 공학적으로 좀 더 우리가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해결료 관련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제 지난달이죠. 이 한미 원자력 협정이 또 이 협상이 또 2년 이렇게 연장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제 6월부터 이제 곧 또 다시 이제 세부 협정들을 그렇죠. 진행해 나간다는데 우선 이 한미 원자력 협정 이게 무엇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건 이제 서로가 원자력의 이제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네. 또 원자력 사업을 할 때 서로 간에 어떠한 그 원칙을 가지고 하느냐 이제 그거 하는데 뭐 딴 건 문제가 없고 특히 예. 이제 해결료와 관련돼 가지고 예민하니까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뭐 모르시는 분들은 왜 우리 원자력 개발을 하는데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예. 물론 이제 그 주변국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한데 네. 그걸 좀 소상히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역시 그 해결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요. 이제 예민한 기술이라 그러는 것이 예.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경수로에 이제 해결료를 쓰려 그러면은 아까 자연계 우라늄 235가 0.7%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한 3 내지 4%로 올려야 됩니다. 네, 네. 요즘은 또 5%까지 올리는데 근데 이제 그 농축을 그 90%까지 올리면은 고농축 우라늄이 되는데 이거는 핵무기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농축에 대해서 예민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사용 후 해결료 안에는 플루토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제 4세대 원자로에 또 얘기했는데 그 플루토늄을 이제 제철에서 끄집어내면 그 플루토늄도 또한 핵무기로 만들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전용이 될 수 그러니까 있죠. 예. 이거를 이제 암만 해도 핵무기 원료가 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미 원자력 협정이 이제 2년 유예된 것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네. 저도 사실은 이 원자력 발전소 취재를 가보면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원자로를 운영하면서 나온 이른바 이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네. 지금 상당 부분 이제 더 이상 어디다가 보관할 데가 없는 지경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이제 원자력 연구소에 계신 분들은 이제 거의 턱까지 차왔다. 그래서 빨리 어떤 이런 것들의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한 재처리 기술에 대한 이거라도 빨리 튀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네. 굉장히 이렇게 시급한 문제인 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이번 정부에 들어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 들어서 예. 그 점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예. 예,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 좀 너무 그건 옛날 거고 좀 우리가 어느 정도 권한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대통령께서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 최근에 미국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 지금 이제 사용 해결료에 대해서 특히 이제 사용 해결료의 재활용을 너무 미국이 그 동안에 핵무기 만드는 관점을 봤는데 그러지 말자. 이게 자원 재활용한다는 차원이 있고 환경에 문제가 있고요. 그럼요. 폐기물을 감소한다는 어떤 인류 보편적 가치를 저희가 많이 강조를 했고 네. 그런 면에서 한국이 그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기술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래서 재작년서부터 10년간 공동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거기 1단계 연구만이라도 우리가 이용하면은요. 파이로 프로세싱 1단계라는 게 이제 한원 과정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 사용 해결료가 산화 우라늄인데 예. 그것을 금속화시키면은 부피도 한 4분의 1을 줍니다. 다시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부피 4분의 1 줄고 또 그다음에 독성도 줄고요. 열도 줄어가지고 환경에 굉장히 그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파이로 프로세싱을 사실 제가 이제 미국 가서도 얘기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가지고 그 핵무기를 만들 확률은 저는 10의 마이너스 10승이다. 사실 거의 그 방법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어렵고 네. 그것을 살짝 거기서 플루토늄을 끄집어내는 것도 어렵고 그 단계를 다 해보면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국을 많이 지금 설득을 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저는 사용 해결료 문제는 또 대통령께서 많이 신경 쓰시기 때문에 좀 잘 해결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네. 기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제4세대 원자로 기술에도 꼭 필요한 기술이고 우리 환경의 문제, 폐기물 감소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저희가 꼭 얻어야 될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용 후 해결료를 다시 핵무기로 만드는 거와는 거의 관련이 없다 싶은 기술인데 그런 기술적인 걸 모든 거를 다
검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기에 이렇게 하는 것은 북해에 또 이 영향을 주지 않나. 뭐 그런 괜히 얘기도 뭐, 있죠. 근데 예. 이제 뭐 파이로 프로세싱이 일단 사용 해결료를 건드리니까 건드리니까. 예, 아예 그냥 건드리지 않으면 젤이다 하는 그런 어떤 비약산론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한테 해서 그러나 우리가 비약산이 거의 불가능한데 환경은 훨씬 더 좋고 예.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을 감소시킨다는 그런 가치를 우리가 강조하고 핵비약산은 거의 있을 수 없다 하는 점을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사용 후 재활용 문제는 특히 우리 파이로 프로세싱 문제는 저는 분명히 그 미국을 저희가 물론 그 안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 놔두는 것보다는 뭐 확산성이 있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네. 있지만 이제 많은 아마 설득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문제가 많이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한미가 이른바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데 네, 어느 그렇죠. 정도는 물론 이제 주변국에 대한 그런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해야겠지만은 좀 더 이렇게 건설적인 쪽에서 좀 합의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네, 드네요. 맞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이거 후쿠시마 원전 네. 그 사고 났을 당시에 그 현장을 직접 예,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 예,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때 이제 후쿠시마 사고 났는데 일본이 그 조사단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예, 조사단을 예, 예. 만들었는데 그 예국 사람을 5인을 자기네들이 선정을 했어요. 5명이요. 예, 그중에 한 이제 분으로. 제가 초대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거기에 기꺼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사고가 나고 얼마 있다 가신 거죠? 사고 나고 나서 그래도 한 6개월 거의 6개월. 예. 근데 지금 이 시점까지도 거기서는 완전한 이 밀봉은 안 되고 계속 방사능 관련된 물질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보도가 이어지거든요. 예. 6개월 만에 어디까지 접근을 하신 거예요? 발전소 안에 다 갔었습니다. 그 안에요? 예, 발전소 이제 네. 그 중에서 일부는 못 들어가고요. 예. 저희가 발전소에 그 옆에는 다 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용 해결료를 보관한 곳을 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그게 뭐 깨져 있다고 뭐 이렇게 했던 건물도. 예, 그러니까 제가 뭐 건식 저장돼 있는 부분은 예. 저희가 들어가 봤고요. 그래서 발전소 근처는 다 갔습니다. 근데 발전소 주변 지역, 10km 바깥 지역은 다 괜찮았습니다. 한 10km 안에 들어가니까 좀 방사능 중이 높아지고요. 저희가 보기엔 이제 발전소 내 안에서도 높은 데가 있고 좀 낮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상당히 그 차이가 높은데 특히 그 2호기 근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이 평상시에는 굉장히 그 아주 그 청정 에너지의 이 대변인 같이 좋은데 이렇게 네. 사고가 나면 굉장히 또 위험한 존재로 부각되는 게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갖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자력이 없으면 또 이 전기를 어떻게 이렇게 풍성하게 쓰겠습니까? 그렇죠. 이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원자력 안전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 원자력 안전의 핵심은 그 잠열이라는 게 있어요. 예. 발전소는 원자력 발전소를 끄는 건 쉬운데 거기 열이 조금씩은 나와요. 예. 그 열이 처음에는 한 6% 나왔다가 나중에는 1%, 그러면 지금 한 0.1% 수준이라도 나오는데 그 열을 계속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열을. 네. 그 열을 제거하는 게 그 원자력 안전의 핵심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전부예요. 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잠열을 디케이 히트라고 영어로 하는데 예.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펌프도 없이 자연적으로 제거하느냐 이런 데 요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전기가 다 나갔을 때도 그 잠열만 제거할 수 있다면은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자력을 통해서 지금 21세기 문명이 일궈지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또 그렇지만 또 히로시마라든가 나가사키에 떨어진 또 원자 폭탄을 또 기억하는 분들도 있고요. 예, 예, 이 양면성이 있는데 이 원자력이 아무쪼록 우리 인류에게 평화의 불씨로 계속 남도록 지속적인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창조 경제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1 더하기 1이 3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5 아니면 그 이상이 되는 이 신개념의 경제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창의적인 시도가 성공한다면 창조 경제는 분명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이상 업그레이드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창조 경제의 성공이 확고한 선진국 입성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수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